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건설산업의 미래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서 두 번째 주제인 미래 건축산업의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건설산업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 더 다뤄보는 걸로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해 보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라든가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해를 해서 나름대로 관련된 정보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업무로서 직업적으로 가지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할 것은 시공의 모듈화, 자동화입니다. 모듈이란 얘기는 같은 크기의 작은 단위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것을 모듈하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고 블록 같은 경우가 모듈화의 기본적인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크기라든가 같은 모양의 그 블럭들을 조합해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레고 블록이 구성되는 것처럼, 건축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건설 현장에 가보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내에 숙련된 어떤 근로자들은 나이가 많으신 작업자들이 많고 젊은 인력들은 없고, 그러니까 기술의 전수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쓰다 보니까 언어 소통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작업 환경이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더구나 이제 근로 작업 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밤늦게까지 주말에까지 야간 작업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좀 줄여야 될 것이고,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좀 기술적으로도 좀 더 안전하게 또 완벽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무엇을 만들고 현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현장으로 운반해서 현장에서는 단순 조립, 즉 복잡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장에서 해결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현장으로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고 완성하는 이러한 체제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건축 재료는 굉장히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고, 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립식 빌딩이 굉장히 프리패브리케이티드 빌딩이라 하잖아요. 미리 패브리케이티드, 조립했다는 거죠. 미리 조립한 이러한 건물들의 모듈러 방식, 프리컷, 미리 자르고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동화 공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결국 건축물이 다품종으로 대량 생산되어야 됩니다. 소량 생산이 아니라 대량 생산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돼 가지고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도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건축하게 되는, 아마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뉴스를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좀 앞서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콘크리트를 프린터 출력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술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어떤 법이나 제도가 많이 정비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즉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비정형 외장 패널, 그러니까 커튼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비정형이라는 것은 뭐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처럼 정해진 어떠한 그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주로 이제 그 서클, 타원형 이런 것처럼 구부러지고 뒤틀어지고 한 이러한
비정형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들을 공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방법들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연구되거나 이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3D 프린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 다른 건물 하나에 만들어지는 외장재들, 커튼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금속재가 될 수도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재료들이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도면화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출력해서 바로 제작해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3D 프린팅 개념이 되는 거죠. 9층짜리 그 아파트 건물인데 프리패브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온 그러한 그 모듈을 현장에서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서 들어서 운반해서 끼워 넣어서 맞추는 이러한 개념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D 프린팅도 건물 단위의 3D 프린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 거고 이 건물도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만들어진 그 3D 프린터로 만든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3D 프린터로 만드니까 좀 투박한 것 아니냐, 거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매끈하고 깨끗하고 물론 후처리 작업을 좀 거쳐야 되긴 하겠죠, 그죠? 이러한 식으로 첨단화되고 하이테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현업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이러한 모습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상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3D 프린터 관련된 것은 학교에서 그 융합교양 과정으로 3D 프린터 과정이라든가 드론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고 또 특강을 통해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여해가지고 수강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 모듈화와 자동화를 조금 더 연결해 보게 되면 건축의 패러다임이 결국 변한다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방식이 변화되고 기술이 변화됩니다. 즉 노동집약적인 현재의 기술이 기술집약적으로 현장의 생산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집약이 되기 때문에 공장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경우는 현장에서 주로 일이 이루어지지만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경우는 공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제조업으로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건설업이 마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조업의 형태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습식공법이 아니라 건식공법으로 습식공법은 예를 들어서 물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건식공법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을 사용하는 것이 레미콘, 즉 콘크리트죠. 이 콘크리트의 사용을 현장에서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요즘같이 이게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할 때 여름에 엄청 비가 왔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날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현장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식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 미리 부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현장에 옮겨서 조립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그러한 날씨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듈러의 그 개념은 현장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하면 운반을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완성하고 건물을 사용하다가 어떤 사용 연한이 다 되었다든지 어떠한 뭐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혹은 뭐 필요에 의해서 해체를 하게 되면 해체된 것이 일부는 자재가 리사이클, 재활용되는 것이고 혹은 모두를 재사용할 수 있는 리유즈하고 리사이클은 달라요. 리사이클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재활용 개념이죠. 우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 용품으로 수거해가지고 다시 그걸 녹여가지고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것을 재활용이라 그러고 재사용은 있는 것 그대로 즉 건물이라면 건물을 해체해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다시 지어서 쓰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재사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축 현장에 있으면 옮겨서 이축, 옮겨서 새로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모듈러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고 블럭 한번 만들어
버리면 끝은 아니잖아. 그것을 다시 해체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재사용, 리유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듈러 건축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 골조공사, 즉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만드는 것을 골조공사라고 얘기합니다. 골조공사에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입니다.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 그런 거예요. 콘크리트 공사가 있고 거푸집 공사가 있고 철근 공사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모여져야지만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푸집, 합판이라든가 철판을 대고 넓은 판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기둥을 만든 상태에 속이 비어 있는 거죠. 그 속에다가 철근을 자르거나 구부려 가지고 또 서로 이어 가지고 조립을 해 놓는 거죠. 그죠? 철근을 그걸 배근한다 그럽니다. 철근을 배근을 하고 그리고 배근이 다 끝나면 거기에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불러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해서 타설을 해서 완성하는 이러한 것이 재래적인 일반적인 요소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 모듈 공사 기술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복합화시키고 모듈화시킨다는 것은 공사를 조금 더 빨리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라든가 뭐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 사용하는 것보다도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야지만이 공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 인건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공사 기간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도 줄 수가 있고 장비 사용 임대료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물론 공사 기간을 빨리 한다고 해서 건설 품질이 떨어지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설 품질도 높이면서 공사도 빨리 하면서 공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는 것이 모듈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블 빌딩이라 이런 개념도 있어요. 모듈화 시킨 것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듈을 뜯어가지고 새로운 모듈을 붙일 수도 있고 레고 블록 생각하면 돼요. 레고 블록도 모양을 만들었다가 일부 블록을 떼어내고 다른 블록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영화 트랜스포머인가요? 그 영화 보게 되면 그죠? 뭐 SF 영화지만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뀌어가지고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다시 로봇이 자동차로 바뀌어서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신이 가능한 이러한 그 영화의 내용처럼 건축물도 그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처럼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모듈화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이 져 있던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하나가 된다든지 이런 튀어나왔던 부분이 뒤로 들어가서 형태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부 공간 구성도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것도 보게 되면 이런 것처럼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모양처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듈을 떼어내고 붙이고 자유롭게 하면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 기술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식 건축, 그죠? 변형이 가능한 트랜스포머블 빌딩에서 이제 조립식 건축, 조립식 건축이 이제 모듈화 공법에 또 발전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브로드 그룹에서 시행한 아크 호텔입니다. 아크 호텔은 30층짜리 호텔을 짓는데 골조공사에 46시간, 마감에 90시간, 총 하게 되면은 136시간이니까 그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건축을 한 이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와서 현장에 운반해서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마감해가지고 호텔 객실을 꾸미는 이러한 모습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건설 기술이라는 것은 첨단화되고 있고 점차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조립하면서 순서가 어긋난다든지 조립하는 먼저 조립한 거하고 나중에 끼워 넣는 것이 서로 위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구멍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사에 엄청나게 지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규격, 정확한 위치, 정확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공장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설계 기술이겠죠. 설계가 잘 돼야지, 도면이 정확해야지, 도면대로 공장에서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정확하고 전체적인 공정이 무리가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계획된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짧은 기간 이전에 이미 설계하고 계획하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시간까지는 많은 그 협의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생산해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드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드론은 뭐 이미 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벌써 우리 현장에, 우리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인명 구조라든가 뭐 농약을 뿌린다든지, 혹은 뭐 물건을, 뭐 지난 여름에도 홍수 많이 났을 때 강이 너무 물이 많이 넘쳐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약을 타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드론에다가 약을 매달아 가지고 반대편으로 보내서 거기서 약을 받게 해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건설 분야에서도 이 드론은 당연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건물을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이들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높이, 낮게, 또 넓게, 멀리서 가깝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3D 형상으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포토그래메트리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안전관리 시스템에 굉장히 적용하고 있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개념. 나도 전공이 이제 건축구조 분야다 보니까 가끔 건축구조 안전진단에 대해서 자문하기도 하고 현장을 가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건물,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사진 찍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에서 건물의 어떤 이상 유무를 사진을 찍어서 또 동영상을 찍어서 뭐 지상에서 바로바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진 장수를 얻을 수 있어 가지고 또 자세하게 건물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건축 설계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건축물 설계 기준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드론이 이런 택배를 한다는 거예요. 택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축물에 택배가 도착하게 되면, 지금 사람이 와가지고 요즘 뭐 언택트 분야에서 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택배를 놓고 가게 되는데, 이제는 드론이 물건을 그 싣고 날라와가지고 건물에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건물에 택배 착륙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헬리콥터가 건물 옥상에 필요한 거에 착륙하려면 헬리콥터 착륙장이 필요해서 그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것처럼, 드론 착륙 데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착륙한 다음에 이 물건을 내려놓으면 그 물건이 자동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택배 보관함과 연결된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자동 처리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의 고도와 어떤 시설들이 건물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건물에 보게 되면은 뭐 10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방 안에 있는 함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통로를 통해서 쭉 빠져나가서 쓰레기 집화장으로 바로 쫙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자동화 처리 시스템이 일부 사용되고 있는 건물들도 있는데, 택배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게 되려면 새로운 어떠한 설비 시스템이 건물에 도입돼야 되고 설계에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또 건축법이 바뀌어야 되고, 이러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도 염두에 두고 설계에 이런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과 같은 경우에 이 정부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대 신산업 분야라고 해서 추진되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드론, 드론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고요, 그죠? 해수 담수화는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바닷물을 먹는 물화 시키는 거죠, 그죠? 정수해가지고 물을 바꾸는 것이고, 스마트 시티, 모든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빅데이터 개념으로 도시가 움직여지는 이러한 체계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그죠? 여기서 전체 우리나라 그 면적에 대해서 3D 정밀 지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일부 건물의 3D 모양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더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거죠, 그죠? 거의 실사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전국이 정보화 처리되는 것이고, 제로 에너지 빌딩, 지구 온난화 분분에 의해서 에너지를 덜 써야 되겠죠, 그죠? 이산화탄소 감소도 시켜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오존층도 잘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건물의 냉난방을 정확히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치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금융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신산업으로서 발전하고 육성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전기 및 자율주행차하고 건축산업은 그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고 건축물은 건축물 아니냐 하겠지만은 자동차와 건축물은 또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더구나 전기자동차 확대되게 되면은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대형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어떠한 충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다 건축물에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무인 주차장으로 해서 자율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자동차 옵션 기능 중에 이제 주차 기능을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하는 시스템이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로 뭐 이렇게 시속 뭐 100km 이상도 운영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의 개념과 또 건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래 모빌리티와 미래 도시 공간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자동차 회사이지만은 도시공간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연계해서 또 실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서 건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지금 더 많나 적나 지금, 그죠?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태어난다는 사람이 적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명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100세 이상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는, 그죠? 지금 20대 애들은 앞으로 뭐 7, 80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오랜 수명 동안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 아니에요. 의식주 중에 건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주거용 생활수도 있고 학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죠? 다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초고령화되면서 또 하나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사람도 많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신다든지 하게 되면 혼자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고령화 노인분들은 또 노인 케어가 잘 돼야 되니까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사회 간접 시설들이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및 소규모 가구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대규모 건축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협소주택, 뭐 쉐어하우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공공시설의 공간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가장 커요. 그죠? 인구가 가장 큽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분석하기를 700년 뒤에는 우리 한국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지금 뭐 20대 초반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급적 결혼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 후세대를 또 남겨놔야지, 그죠? 2세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발전되고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공시설, 지금 학교도 같은 경우도 시골에 보게 되면은 폐교된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도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한 반의 인원이라든가 감소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건들도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니까 학교 시설도 개축,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고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것이죠. 또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노인 친화적인 건축 기술에서 심리적이고 활동성, 생산성을 고려한 노인 친화 건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노인들이 보행하기에 편하게 생활 동선을 잘 파악해가지고 불편함 없이 안전사고가 잘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건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인테리어라든가 많은 자재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가 증가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하우징 기술, 그죠? 건물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작은 규모로 갔을 때, 그렇지만은 규모가 작아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시설들이 갖춰야 되겠죠. 화장실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세탁실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침실도 그렇고, 그죠? 뭐 작업실도 그렇고, 많은 시설들은 그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어떠한 인간 친화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 공유주택, 그죠? 기존의 건물들을 다 부수는 것은 좀 비능률적이죠.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가지고 1인 개념에 적합한 이러한 식으로 쉐어가 될 수 있는 공간, 즉 거실이나 주방은 공동으로 쓰면서 이제 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공간으로 해가지고 1인들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되는 건축 기술의 개발이 다양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소셜 믹스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건축 기술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욕구도 중요하지만 또 공동체로서의 삶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잘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또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든 건축 기술 전문가가 됐든 간에 이러한 수요를 좀 미리 예측하고 미리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준비해 놓는다면은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특강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특강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하고 초고층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다음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